여보세요? 네. 그러면, 네? 참게요. 예. 실외기 위에 얹어 놓으실래요? 그러면요. 네. 건가요? 일단은 그 당시 백화점의 입점해서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면서 한때 월 순수익 6천만 원을 버셨던 그 대한민국 장어 사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순간 정말 제가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1천만 원? 1천만 원이 보장된다? 그러면 굉장히 솔깃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물론 당연히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처음 장사를 했던 데가 바로 백화점 입점이었어요. 그 당시가 20년 전이었고 20년 전 젊은 나이에 그때 찜닭하고 해물떡찜이라고 해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떡볶이가 있습니다. 그게 유행하던 시기라서 한 40평 남짓한 매장에서 한 달 매출을 한 2억 정도 찍어버리니까 비싼 수수료, 백화점 수수료 내고 뭐 인건비 지불하고 뭐 다 이거저거 다 떼도 순수하게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40평에서 매출 2억을 한다는 거,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단가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근무 시간을 24시간 돌린 것도 아니고 오로지 홀 장사로 그 단가로 다 2억을 한다 한 달에. 그러면 하루 매출 600만 원이에요. 40평 찜닭 팔아서. 근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오픈서부터 마감까지 그냥 하루 종일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대요. 그때 그랬답니다. 장사라는 건 그냥 하면 잘 되는 건 줄 알았다고.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결코 좋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면 그 다음서부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실패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차라리 첫 장사를 힘들게 알아갔다면 그 뒤에 겪었던 실패로 인한 이런 걸로 크게 데미지를 안 입으셨을 텐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과거에 백화점에 입점해서 성공을 했던 경험으로 다시 자금을 어렵게 마련해서 또다시 백화점 입점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그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갑질로 떠들썩하는데 프랜차이즈 회사보다 사실 백화점이 가장 갑이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사장님 얘기입니다. 40평 정도를 운영을 하려면 투자금이 한 최소 4억에서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꼭 줘야 되니까. 입점을 하는데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데 입점이 확정되더라도 모든 룰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기로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다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공사를 하는 것도 백화점 운영 시간에 공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야간 공사만 가능했죠. 야간 공사를 하게 되면은 공사 기간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야간 작업 인건비는요 일단 더블이에요. 한 분당 20만원짜리 25만원짜리 있으면은 같은 시간인데도 야간 공사는 더블을 줘야 됩니다. 40만원 50만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자체가 일반 공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백화점 기준에 맞는 인테리어와 그런 시설들, 기자재, 자재들 이런 것들은 또 예상외로 많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픈을 또 다시 하고 백화점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매출도 꽤 괜찮았죠. 하루 300만원 정도 되면 일단 장사가 잘 되는 거고. 예전에 5, 6천 팔던 그런 시절만큼은 아니었는데 비싼 수수료 내고 인건비를 다 지불해도 월 1,000만 원 이상은 딱딱 떨어졌어요. 수수료가 그 당시 25%였고 거기에 2.5%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럼 27.5%. 그러면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이면 곱하기 30일 했을 때 9천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은 9천만 원에 27.5%가 수수료라고 하면 무려 2,500만 원이 월세입니다. 수수료라고 하면은 초보 창업자분들은 일단 번 만큼 그 비율에 맞춰서 내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할 때 버는 만큼 되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도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게 바로 이 수수료 제도예요. 한 달에 9천 팔아서 40% 정도, 한 3,500만 원 식자재 값 주고 음식의 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식자재 원가가 40% 정도 잡고 25%라고 앞서 얘기한 그 수수료, 그게 2,500만 원 수수료 내고, 그리고 그 중에서 2천만 원은 인건비 주고 나면 300만 원 정도 팔려면 2천만 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이거저거 다 떼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1,0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1,000만 원 가져가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백화점 계약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후에는 재계약을 하든지 털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일반 오프라인 매장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통 연장을 하거나 그 전에라도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남에게 받고서 가게를 넘길 수가 있는데 백화점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냥 다 털고 나가야 돼요. 재계약을 한다면 5년 된 인테리어로 또 계속 할 수도 없고 백화점 기준에 맞춰서 또 리모델링 공사를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한 4억 들었다면 리모델링 할 때 한 2억 정도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한 달 순수익으로 그 사장님이 1,000만 원을 가져갔다고 하지만 5년이 되었을 때 털고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 초기 투자
투자금으로 들어갔던 5억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장사를 안 하고 그냥 5억을 5년 60개월 동안 그냥 까먹고 살아도 될 거를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면서 5년 뒤에 그 투자했던 5억을 그냥 날려버린 셈이죠. 1,000만 원 순수익 중에서 거기서 아껴가지고 500만 원씩 저금을 해도 5년이면 3억 정도밖에 안 모이는 돈인데 결국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한 건지 그때 그 사장님께서 느끼셨을 만한 그런 허탈감 말로 표현을 못하겠죠. 결과적으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장사가 잘 안 되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자체적으로 행사도 하고 싶었지만 백화점 법규로 인해서 그 흔한 문 앞에 배너 한 장 세우는 것도 불가능했죠. 그래서 결국 그냥 다 풀고 나오셨답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장어 사장님 이야기는 제가 창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은 카페에 오셔서 찾아보시면은 정말 파란만장한 장어집 사장님의 스토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창필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데요. 백종원 골목식당의 의미, 왜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사실 장사라는 게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 가진 상황이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내가 해봤는데 내 경우에는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백종원의 솔루션은 반드시 기초력과 운영력을 갖춘 사람만이 받아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공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항상 성공하는 집들을 가보면은 그 집만의 성공한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획력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에서도 성공하려면 기획팀이 잘 돌아가야 돼요. 기획팀에서 물건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남들보다 차별성 있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거죠. 장사를 하는 외식 자영업이라고 쳤을 때는 그 집만의 비법 소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백종원 대표가 종종 이야기하는 메뉴를 줄이고 한두 가지 메뉴에 집중을 하라든지, 아니면은 메뉴가 좀 부족하니까 이 정도 메뉴는 좀 추가해서 하라고 한다든지, 일단 누구를 타겟으로 하라, 아니면 그 집만의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것들이 기획력인데 이게 바로 승부의 핵심입니다. 똑같은 삼겹살이라는 메뉴를 팔더라도 어떤 집은 냉동 삼겹살로 승부를 보고, 어떤 집은 두꺼운 생삼겹살로 승부를 보고, 또 어떤 집은 수입 삼겹살로 승부를 봅니다. 또 어떤 집은 직접 잘라주면서 승부를 보고, 어떤 집은 직접 모든 걸 다 셀프로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승부를 보게 되는 거죠. 누구의 방법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만의 기획력이 가미되어야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기획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참 재밌습니다. TV를 봤을 때 생활의 달인이 재밌고 생생정보통이 재밌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루하지가 않죠. 예전에 기획력이 없었을 때, 굉장히 초짜일 때 고생하던 모습은 잠깐 나오고, 기획력이 발휘된 후에는 콘텐츠가 줄줄 나오고 가게는 운전성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기본적인 운영력이 없으면은 이 기획력이라는 게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여기서 운영력이라는 건 식당으로 비유를 하자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갖췄느냐는 겁니다. 가게가 깨끗해야 되고, 특히 주방도 청소를 잘해야 되고요. 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세스를 다 알아야 되고, 직원들도 잘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식재료도 좋은 걸 써야 되고, 손님한테 친절해야 되고, 위생관리도 잘해야 되고, 임금 문제, 세금 문제, 시설 보수, 그리고 기물을 산다든지, 그 모든 가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은 업종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삼겹살집으로 얘기를 한다면 양질의 삼겹살을 잘 구해와가지고 손님들한테 적당하게 잘 구워주는 거,
기본인 김치가 맛이 없는데 기획력이 가미된 볶음김치나 김치찌개가 맛있을 리는 없잖아요. 기본인 고랭지 배추나 천일염, 질 좋은 액젓이 없는데 기획력을 발휘해서 잘 버무린다고 그게 맛있는 김치가 되진 않습니다. 즉 성실하고 꼼꼼하고 기본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기획력을 가르쳐줘야 그게 효과가 있고 손님들한테 사랑을 받는 거죠. 기획을 몰라서 운영력까지는 완벽하게 갖췄는데 그 기획력을 몰라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백종원의 그 솔루션에 진심 고마움을 느끼는 거고요. 근데 운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발한 기획력과 비법을 전수해줘도 그건 모래 위에 성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골목식당 출연자들 중에서도 가게 운영의 기본을 갖추신 사장님들은 백종원의 솔루션이 잘 먹혀들어서 전성기를 누리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운영의 기본을 안 갖추신 분들은 사실 솔루션을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식상하게 기본만 가르쳐주다가 딱히 발전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더 중요한 건 이 운영을 배우기 전에 기초력이 없이 운영에 들어가다가는 그게 제일 큰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을 보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만일에 바로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이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이 마라톤을 뛰면 어떻게 될까? 그게 열심히 하면 되는 걸까? 어떻게 뛰는지 배웠다고 과연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건가? 소림사 무술 영화를 보면 기본 무술을 가르쳐주기 전에 몇 년 동안 허드렛 일만 시킵니다. 호텔 주방에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칼을 잡기는커녕 몇 년 동안 설거지만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야구 좋아한다고 방망이 휘둘러 보지만 일반인들이 실제 선수들 평소에 하는 기초 체력 훈련 하루만 해보면 바로 쓰러질 거예요. 우리 동네 수영장 20년 경력에 제 맨 앞에서 수영하시는 그 아저씨가 이제 3, 4년 된 중비리 선수한테 속절없이 깨진 거 그 왜인 줄 아시나요? 바로 기초력. 제가 배드민턴 레슨을 받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일을 1시간만 하는데 1시간 중에서 40분은 거의 기초 체력 훈련만 해요. 배드민턴 채를 잡기도 전에 체력이 방전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기 싫어집니다. 이걸 왜 하는 거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배드민턴이 멋있어서 처음에 저랑 같이 시작했지만 거기서 못 버티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고 있다고 다 하고 삽니까? 직접 뛰어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름을 느끼게 되고 채를 잡기도 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미칠 듯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워서 계산 없이 훈련에 매진하고 지옥 같던 체력 훈련이 일상처럼 느껴졌을 때 비로소 운영에 해당하는 가게 운영에 해당하는 배드민턴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뒷받침돼야지만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무술에도 기초가 중요하고 주방장도 주방 밑바닥부터 경험한 내공이 받쳐줘야 되고 적어도 선수를 하려면 허벅지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감내한 그런 신체 능력이 뒷받침돼야 되고요. 그래야 오래갑니다. 장사라는 게 말이죠. 오래 버틸 수 있는 기초력과 내공 없이는 절대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버티는 자한테 성공이랑 복이 찾아오는 건데 버티지 못하는 그 기초력 없이 무슨 수로 장기를 있은 그 장사를 오랫동안 버텨낼 수 있겠어요? 게다가 기초력, 운영력, 기획력까지 그 모든 걸 갖춰줬어도 또 운이 안 받쳐주면 또 안 되는 게 또 이 장사라는 놈입니다. 간혹 운이 좋아서 시작부터 잘 됐던 사람, 그분들 운이 무너지면서 어느 순간 속절없이 재기불능 상태로 무너지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기초력이 부족하다면 그거는 공기통 안 메고 물질하러 들어가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엄연히 기초력과 운영력이 뒷받침 되신 그 사장님들에게 기획력을 전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이 탄탄하고 내공을 갖추고도 기획력이 좀 부족하셔서 그러신 전국의 외식업 사장님들한테는 어느 정도 영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정말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TV로만 보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고서 혹시라도 나도 할 수 있다, 저 정도 나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장사하시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저희한테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이상 장편식이었습니다.
동업이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동업이 어렵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요즘처럼 경쟁이 심한 시대에는 동업을 안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장사든 사업이든 시작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진 않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작은 기업이라면 수익을 내는 것보다도 살아남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일단 뭐 수익 내서 혼자 다 먹겠다고 혼자서 사업을 시작하면 물론 성공을 했을 때도 열매를 자기가 다 가지면 되겠지만 일단 뭐 성공하기 전까지 모든 그 고정비라든지 리스크를 혼자 더 감당을 해야 되고 일단 뭐 수익 내서 다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 먹겠다고 뜻이 맞는 이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다면 성공했을 때 열매는 뭐 나눠 먹어야 되겠지만 성공하기 전까지 감내해야 되는 비용이나 리스크는 또 그것도 나눠지게 되는 거죠. 언제 성공할지 모르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돈을 떠나서 서로 합심해서 사이를 키워나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돈과 성공이 아니라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누군가와 함께 동업으로 이뤄나가는 건 단순히 사업을 넘어서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뭐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쳐보죠. 혼자서 하려면 주방장도 뽑아야 되고 서빙하는 사람도 뽑아야 되고 온갖 마케팅, 메뉴 개발, 업체 관리, 세무, 회계, 디자인, 인테리어 계속 연구 개발할 것도 계속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초기에 들어가는 돈 투자 이런 거 다 혼자서 해야 됩니다. 고정비와 리스크가 급증하는 거죠. 단순히 비용적인 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운영을 하면서 신경 써야 될 게 정말 많다는 걸 고려를 하면은 큰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3명만 모이면 사실 5명 직원 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한 달 한 달 가져가는 건 3명이 나눠 먹으니까 열매는 좀 적을지 모르겠지만 이 치열한 시장 속에서 어쨌든 그 가게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갓 망한 이 사장도 한 10여 년 전 정말 돈 한 푼 없이 가난한 상황에서 2명의 동생들과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실 이 사장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정말 순수했던 사장이었어요. 3명의 힘을 똘똘 뭉쳐서 각자 맡은 파트에서 묵묵히 일을 했고 일단 뭐 초창기에 열정 가득했던 이 세 사람은 일에만 집중했고 정말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받으면서도 셋이 똘똘 뭉쳐서 회사를 키우려고 노력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초창기에 어쨌든 이 사장이 제일 형이었으니까 형 입장에서 동생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잘 따라와주고 노력하고 옆에서 그 과정을 보니까 동업자들이지만 동생들이면서 동업자이지만 정말 고마움을 느꼈다고 했었어요. 나중에 정말 성공하면 셋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소소한 맹세들도 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일을 해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그 동생들 동업자들은 그 당시 가장 나이가 많았던 그 사장한테 통장을 맡겼던 것 같더라고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통장들을 사장한테 맡기고 그 동생 동업자들은 이 회사가 얼마를 버는지 내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저 믿음으로 계속해서 일을 했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가면 참 아름다운데 회사가 순탄하게 흐르던 어느 날 규모도 좀 커졌고요. 그러면 어느 날 이걸 돈이 벌고 안 벌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통장에 막 수천만 원 수억씩 왔다 갔다 하는 이 현금 흐름에 이 사장이 조금씩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돈인지 회사 돈인지 동업자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될 돈인지 그런 걸 분간을 어느 순간부터 못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돈을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 데 쓴다든지 살림살이에 쓴다든지 조금씩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빼돌리던 게 다 그렇듯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과감해지고 이미 회사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동생들 동업자들 모르게 조금이라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그런 거에 집중을 했던 거죠. 사실 그 동생 동업자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의심은 가지만 끝까지 믿음을 놓고 싶지 않았죠. 어떻게 세운 회사고 어떻게 만들어 온 회사인데 셋이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 게 이 어려운 환경인데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몸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차량을 뽑고 가족들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어느 순간부터 동업자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회장님처럼 다 내미치고 귀족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됐죠. 그러니까 동생 동업자들도 화가 나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했겠죠. 이의제기를 하고 어느 순간 그 사장은 사람이요 너무 혼자 처먹다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다 보니까 돈을 챙길 수가 없게 됐을 때 처음에는 미안함이라도 갖고 있다가 이제는 동생들이 이의제기하고 따져들다 보니까 그때는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있는 빙땅 치고 그게 혼자 처먹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혼자 다 처먹을 수가 없음을 깨달은 사장은 이 동생들 동업자를 배신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갈등이 있으면 회사가 좀 새가 기울게 되죠. 형편도 또 어려워질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배신감을 느끼는 그 동업자들도 좀 고민을 좀 하게 되고 안 그래도 새가 기울어진 이 회사에서 자신의 지분을 달라고 하면서 일단 한몫을
단단히 챙겨 나가는 겁니다. 사실 그 지분을 챙겨가고 사실 이런 것들도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 동생 동업자분들은. 근데 오히려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난 도저히 니들이랑 못하겠다. 내 지분 누르다가 얼마를 달라. 일단 뭐 자신이 세운 회사를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없는 살림에, 그 회사가 지금 어렵다는 건 자기가 제일 잘 알 텐데 그 없는 살림에서도 끝까지 쥐어짜서 혼자 살겠다고 한몫 챙겨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교훈 삼아 동업을 하다가는 혼자 다 처먹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이 사장이라는 사람은 이젠 홀로서기를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일단 뭐 자금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경험도 쌓였으니까 혼자서 멋있게 사업해서 한번 해보자. 일단 뭐 회사를 새로 세우고 직원들을 다 뽑고 정말 호기롭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일하는 사람 하나하나 다 내 맘같이 내 맘처럼 움직여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죠? 한 달 한 달 월급만 바라는 사람이지, 그 전처럼 자기 일처럼 해주는 동생들처럼 동업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성과에는 그 성과는 전혀 안 나고 이미 수년 동안 귀족 생활하면서, 귀족 생활하면 자기 쓰는 씀씀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리고 한번 씀씀이가 늘어나면 그걸 줄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활비도 급증하고 모든 고정비라는 게 사무실 임대료 나가야 되고 직원들 계속 줘야 되고 뭔가 성과가 나서 그걸로 다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포기 투자금을 금방 탕진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돈 쓰는 맛, 남의 위에서 군림하는 이 폼 잡는 그런 맛, 그 맛에 휩싸인 이 사장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 없이 살던 기억, 그거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 기억, 그 없이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진짜 큰일 난다는 생각,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시 한번 배신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전 회사에서는 동업자를 배신하고 치명상을 입혀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챙겨서 나왔다면, 이번에는 그동안 자신을 도와줬던 협력업체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챙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바로 업체들한테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씩 물건값을 떼먹고 법원에 파산 신청해버린 거죠. 수년 동안 그 사장을 도와주고 형편에 따라서 미수금도 깔아줬던 그 협력업체들은 정말 단체 멘붕에 빠졌어요. 그 사장이 떼먹은 돈이, 사실 떼먹은 돈은 매출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순수익으로 남길 거를 못 받은 거예요. 그 협력업체 사장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여에 걸쳐서 팔아야지 얻을 수 있는 순익을 떼먹힌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갚을게요, 지금 힘드니까 좀 용서해주세요, 이런 사과 얘기 든 것도 아니고 그냥 배째라 된 거죠. 일단 그때 돈때 먹혔던 협력업체 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가 막히긴 한데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을 몇 년 동안 도와줬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뻔뻔하게 법 뒤에 숨어서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이 사장은 또다시 재기를 꿈꾸게 됩니다. 일단 다 돈을 떼먹고 개인적으로 챙길 건 챙겼어도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일단 다 자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도와줬던 사장들 지금 다 배신 때렸는데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장은 자신의 지난 더러운 배신 경력을 모르는 자기 고향 후배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사실 뭐 고향 선배가 서울에서 사업 크게 한다고 그런 소리만 듣고 가끔 소주라도 쿨하게 사주고 뭐 좋은 차 몰고 이러니까 우리 고향 선배가 사업을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었던 고향 후배가 또 돈을 챙겨서 올라와가지고 이 고향 선배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고향 후배도 뭐 바보도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나쁜 짓 안 하고 유능하다고만 생각했던 선배가 같이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는 짓을 보니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뭐 일에 대한 뭐 감각도 없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그리고 이 사장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만해요. 그 전보다는 훨씬 더 근검절약하고 뭐 열심히 하는 척은 한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장은 자기가 돈을 땡기는 데만 신경 썼지 일을 하는 거에서는 사실 몇 년 동안 사실상 한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후배는 그 선배를 원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회사도 뭔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함께 동업을 했던 고향 후배의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 와중에 자신이 돈 떼먹었던 그 채권자들이 그 사무실에 들이닥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고향 후배 앞에서 땅록 들어가면서 자신의 지난 악행이 뽀록이 나면서,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그 회사에 머물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그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일단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끝까지 안 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집 분수도 모르고 혼자서 다 헤쳐먹으려고 했던 그 사장은 결국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구도 안타깝다 생각도 안 하고 지금도 이를 갈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좀
욕심이 나더라도 너무 눈앞의 이익만 보고 혼자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좀 주변 사람들 좀 신경 좀 쓰면서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얼마 전에 갓 망한 사장을 보면서 10년 동안 더럽게 남 배신하면서 좀 불쌍하게 살았구나, 이거를 목격하면서 한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 청필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얼마를 벌어야지 부자일까?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좀 제 경험을 토대로 또 장사와 관련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매스컴에서 개인이 한 달에 얼마를 번다 기준으로 개인 소득을 매기고 그것을 토대로 빈곤층, 중산층, 부자 이렇게 계층을 나누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가난한 거고 500만 원 버는 사람은 중산층이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부자인 건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제가 한 20년 전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수영 강사를 오래 했어요. 한 3년 정도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강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급이 아르바이트생들 다른 식당이든지 어디 가잖아요. 근데 최저 시급이 2,300원 정도 주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새벽 타임 같은 경우 2만원에서 3만원 1시간에 이 정도 받았어요. 지금이니까 수영이 조금 이렇게 그렇지 그 당시만 해도 좀 고급 스포츠에 좀 속하다 보니까 개인 레슨 같은 걸 하면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가르치고 부당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그 정도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름에 시즌 한참 잘 벌 때는 한 달에 한 300 정도도 제가 벌어봤으니까 당시 제 등록금이 한 100만원 정도였음을 감안했을 때 20대 초반이 정상적인 일로는 거의 최고 수준의 월급을 받았던 거죠. 한마디로 개인 소득으로 따지면 제가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스포츠센터 강사라는 직업이 기껏 해봐야 50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 뿐이고 당시 그 3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고 가족이 생기면 이게 큰 돈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이미 내 주변에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서 저는 알게 됐었어요. 한마디로 한계가 분명한 소득이었죠.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젠가 끝나는 소득, 지속 불가능한 소득. 저는 그때 부라는 거, 부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 스스로의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만일에 제가 한 달 벌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생활비로 쓰게 되면 그달에 그거는 얼마를 벌든 그건 노예. 두 번째, 내가 오늘부터 일을 하나도 안 했을 때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생활이 된다면 그거는 중산층. 내가 오늘부터 가만히 놀았는데도 어쨌든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서 생활은 된단 말이에요. 전 그걸 중산층이라고 봤어요. 중산층부터는 내가 만약 한 달에 번 돈이 있다면 그건 생활비를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모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내가 오늘부터 일을 하나도 안 해봤는데도 생활을 하는 건 당연하고 넉넉하게 또 생활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계속 쌓여. 이거는 부자. 한 달에 200을 벌든 500을 벌든 저절로 들어온 돈이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다 쓰면서 한 달 월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노예고 저는 그 노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도전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200 받는 노예하고 500 받는 노예하고 누가 잘 사니 못 사니 차가 좋니 안 좋니 아파트 어디 사니 나는 레미안 사는 이런 거 막 자기네들끼리 막 등급 매기고 막 이러는 거 정말 웃겼어요. 너무 후져 보였어요. 저는 정말 가난이 싫었거든요. 200만 원 버는 중소기업 직원이든 500만 원 버는 대기업 직원이든 그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노예였어요. 그래서 더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그런 직장의 취직은 그때부터 포기하게 됐고 부자가 되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곳에 가급적 내 몸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들어오는 250만 원, 300만 원이라는 꿀 월급을 가차없이 포기를 하고 수습으로 90만 원에 한 달 90만 원에 쇼핑몰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은행에 저축을 해가지고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먹고, 그리고 건물을 사서 건물에 임차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서 세입자들이 주는 임대료를 따박따박 받아먹는 거, 그리고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을 본다거나,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배당을 따박따박 받아먹는 거. 일단 그 세 가지 경우 모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 얘기고, 제가 지금 받는 월급으로 그 꿈을 이루려면 수십 년을 안 쓰고 안 입고 즐기지도 못하죠. 거의 제 삶을 저당 잡혀서 살아야만 먼 미래에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일단은 돈을 벌려면 돈이 흐르는 곳에 가서 그것에 대한 본질을 알 수 있다. 그쪽에 가야지만이 돈에 대해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선택한 곳이 놀이동산이 있는 쇼핑몰이었고, 그곳에서 점장일, 매니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하게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게 됐어요. 내가 중산층이 될 수 있다.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을 어느 날 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몇 년째, 제가 거기서 5년 일했거든요. 몇 년째 그 사장의 매장을 위해서 내 일처럼 열정을 다했고, 한 달 한 달 정산해서, 그 당시 우리 사장한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순이익을 입금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우리 사장은 사무실에 그저 앉아서 인터넷 쇼핑을 참 좋아했어요. 인터넷 쇼핑을 하고 오후 3시까지는 주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도 옆쪽에는 항상 한 게임을 맞고를 치거나, 그 당시 케이블 TV가 처음 막 생길 때였는데 그때 드라마를 같이 봤죠. 퇴근 후에는 그 사장 집이 동부 이천동이었거든요. 그 옆에 뭐 한남동이라든지 용산, 청담동, 그리고 뭐 종로 이쪽에 오래된 맛집들, 굉장히 맛집들을 좋아했어요. 왜 맛없으면 안 먹었어요, 그 사장은. 퇴근 후에 맛집에서 소주 한잔 하고, 소주 한잔 한 다음에 또 맥주집 안 가고 또 품격 있게 또 남산에 또 힐트호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뭐 발렌타인 30년산